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 국가에서 빼기로 했던 방안까지 결국 밀어붙일 걸로 보입니다. 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처음 접촉한 자리에서 이런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우리 기업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일본은 이번엔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품의 수출을 막는 캐치홀 규제를 한국에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조민준 기자입니다. 일본이 자국 물건을 사가는 나라에 대해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회의를 한 우리 대표단은 오늘 귀국에 앞서 입장을 밝히는 회견을 했습니다.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 개정입니다. 이날 이전에 저희가 협의를 개최하자고 수차례 언급하였습니다. 일본 측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사실상 거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수출품을 통제하는 캐치홀 제도를 한국이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24일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빼기 위한 공고가 끝나는 날입니다. 만약 시행령이 이날 공포되면 그로부터 21일이 지난 다음 달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일본이 광복절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국 대표단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국 지금 현재의 법령이 재래식 무기도 캐치홀 제도의 수범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한국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백색 국가 공고가 끝나는 24일 이전에 추가로 만나자고 했지만 일본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일본은 역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그 이유로 든 캐치홀 규제는 무엇인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희정 기자, 만약 백색 국가에서 제외가 되면 우리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우대 혜택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규제를 받게 되는 부품이나 이런 소재들이 이 산업 전반으로 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첨단 소재부터 또 전자, 통신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약 1,000가지가 넘는다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특히 일본의 이 의존도가 큰 수소차나 또 배터리, 로봇 같은 이런 핵심 신산업 분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 백색 국가에서 빠지게 되면 일본 기업들은 이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마다 일일이 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장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심사 기간만 거의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만큼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 지금 지정해놓은 백색 국가가 27개 국가라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력으로 봤을 때 우리를 뺀다는 것 좀 납득하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이유로 든 게 이제 캐치홀 규제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일단 이 캐치홀 규제에 대한 개념부터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캐치홀은 말 그대로 모두 잡는다. 그러니까 이 수출 통제를 좀 강화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수출 금지 품목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이 전략 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당국이 직접 이 수출을 통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산업부 설명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비민간 품목, 전략 물자는 아니지만 대량 살상 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허가를 요한다라는 그런 제도가 캐치홀 상하 허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어제 회의에서 이 한국의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이 캐치홀 제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구체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일본은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도 역시 밝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제 이 회의장에서 오히려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이 제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강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일본이 내부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이제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날짜가 24일 아닙니까? 오늘이 13일이니까 이제 앞으로 열흘 정도가 고비가 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정부의 대응도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단 당장 맞대응은 좀 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직접적인 상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구체적인 방안은 보안과 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유로 공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일본에 수출을 하는 주요 품목을 좀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일본산 수입품에 관세를 좀 더 높여서 매기는 방안 등이 좀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또 이 국제 여론전도 계속할 예정인데요. 오는 23일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이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부당함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이 한일 간의 추가 접촉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예, 그동안 일본 쪽에서는 한국이 생화학 무기용 물자를 북한의 우호국에 수출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 기업이 북한 핵 개발에 쓰일 부품을 대만에 수출한 일이 있었고 또 일본 정부가 이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전략 물자를 제대로 통제 못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2008년 낸 보도자료입니다. 헤이세이 15년, 즉 2003년에 대만에 진공 펌프를 수출한 자국 기업 나카노 코퍼레이션에 대한 경고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대만으로 수출된 펌프가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뒤 영변 핵시설에 사용된 사실이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산업성은 펌프가 핵 관련 용도로 쓰일 줄 해당 기업이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지난 2007년 북한 영변 핵시설을 사찰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일본 외국환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경고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업에 대해서는 경고에 그치면서 구체적 증거 없이 한국 산업 전반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WTO 규정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에서도 현재 아베 정부의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나오는 모습입니다. 한국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결국 돌고 돌아 일본 업체도 부메랑을 맞을 거라는 경고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일본의 경제 전문지에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무역 전쟁에서 일본이 절대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글입니다. 요시자키 다스이코라는 소지스 종합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정책을 비판한 겁니다. 이번 조치가 결과적으론 한국 기업이 타격을 받아 아시아 전체 공급망에 혼란을 일으키고 일본 경제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달라진 입장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 비난받을 것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올해 G20 의장국으로 앞장서서 자유무역 깃발을 흔들었는데 정상회의 종료 직후 돌변했다면 주위에서 어떻게 보겠느냐는 겁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한국 반도체 생산에 지장이 생기면 일본 가전제품 업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언론들도 한국의 불매 운동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무역 거래에서 대규모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던 나라이고요. 불매 운동이 확산된다라고 한다면 타격을 입거나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틀 전 일본 유니클로의 고위 임원이 한국의 불매운동 영향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예, 우리 청와대에서 대북 제재를 과연 누가 위반한 건지 안보리에서 함께 검증을 받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죠. 일본 정부의 반응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심수미 기자, 일본의 답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정해놓은 시한이 혹시 있습니까? 네, 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이번 주말을 넘겨서 다음 주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예. 자,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의뢰해서 안보리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까요? 네, 독자 검증은 우리로서도 부담스러운 방식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법이기 때문에 대결 구도로만 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서 만약 독자 검증 안건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처리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또 중국까지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안보리 검증이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혹시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는 만약 일본의 침묵이 길어진다면 그 역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이 국제사회의 여론 그리고 실질적인 득실을 따져볼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검증 등 여러 가지 국제적 협의를 계속 거부하면 이번 사안이 일본 국내 정치 문제로 시작됐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셈이기 때문에 무작정 피할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예. 또 지금 시점에서 미국 측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데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는 김현종 차장은 언제 돌아올 예정입니까? 네, 이르면 내일쯤 돌아와서 구체적인 방미 성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걸로 보입니다. 김현종 차장은 한미일 고위급 회담에 대해 우리와 미국은 적극적이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면서 당장 실현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보다 진전된 정부의 대책을 조만간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